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에 떠오르는 다양한 변수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당연히 환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이었죠.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던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한미 무역 협상 그 몇 달 전으로 돌아가면 협상이 되면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연말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환율은 높았죠. 1,480원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달러 네. 수요가 늘어나고 원화의 수요가 떨어진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달러 수요가 그럼 왜 늘어났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최근에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벌고 있는 수출 기업들도 달러가 더 강세가 원화가 더 약세가 되지 않을까? 향후에 대미 투자도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달러 좀 갖고 있자. 이런 수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 늘어나고 있는 현상.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엔화가 좀 약세일 때 원화도 같이 좀 묶여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엔화 약세 반영.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부터 대미 투자 정부에서 200억 달러 상한으로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이 200억 달러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괜찮은 금액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자산 같은 데서 나오는 배당이나 이자 갖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금액이지만 그 금액조차도 사실은 미국으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향후에 달러에 대한 어떤 가치의 방어 대비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들을 미국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시장에 선반영돼 있는 거. 최근 들어서는 거기다가 내년에 필요한 우리나라 수입 기업들의 달러 수요가 이제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달러가 좀 튀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만 유독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 속에 이 서학개미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장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도 더 부담이다. 또 기업들이 사실상 달러를 팔지 않고 있다는 점도 원달러 환율을 계속해서 올리는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1분기에서 3분기까지를 작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아직 4분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작년 대비 우리나라 연기금의 대미 증권 투자가 한 90%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또 지금 미국 증권 투자는 작년 1, 3분기 대비 한 70% 정도 늘어서요. 사실은 더 누가 중요한 범인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이 개인 투자자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지금 달러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시청자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년부터 들어가는 200억 달러 투자는 정부가 하는 투자인데 그럼 기업들이 왜 달러가 필요한 거지? 사실은 그 200억 달러의 투자가 정부가 다 파이낸싱을 못할 확률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달러를 좀 준비해 두었다가 대미 투자가 정부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수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해서 번 달러를 원래는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될 텐데 향후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 원화의 가치가 더 낮아질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 달러가 시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이 달러를 잡기 위해서 금감원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긴급 회의를 열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잡히지가 않았죠. 하지만 오늘 구두 개입의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간에서는 이 구두 개입 이외에 또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보통 이렇게 정부나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을 할 때 사실은 실제 개입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구두 개입의 효과가 환율을 18원 끌어내렸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 개입의 효과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슬픈 농담이 하나 나오는 게요. 지금의 원달러 환율을 조금 향후에 급격하게 내리는 방법이 2개 정도가 있는데 네. 하나는 내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50bp 정도 한 번에 올려버리는 방법이 있고 불가능하죠. 네. 그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약하죠. 또 하나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현재로서는 한 1.8%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3% 넘기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 얘기를 바꿔서 시청자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이 현재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라는 것을 단박에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카드가 마땅치 않다. 오늘 나온 정책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나온 게 미국에 지금 나가 있는 서학 투자자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계좌를 돌리셨을 때 향후에 양도세 같은 거 미국 주식에서 번 양도세를 유예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에게 개인도 선물한 매도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이 효과가 물론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뭔가 아주 중요하고 큰 정책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확실하게 끌어내릴 만한 정책은 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오늘의 구두 개입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워낙에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달러가 높으면 수출 기업에게는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물가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좀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2010년대 정도 데이터부터 보면 원달러 환율이 높아서 원화 가치가 낮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많이 바뀐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포스코 쪽에서 들은 얘기를 그냥 하나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는 100% 철광석을 수입해 옵니다. 달러를 주고 수입을 해 오죠. 그 중에 일부를 가공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는 달러를 주고 철광석을 사올 때의 이 가격 부담과 이것을 미국으로 수출해서 버는 그때의 가격의 어떤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 생각해 보면 그 둘의 차이는 아마 훨씬 더 이 철광석을 사올 때 원자재 비용이 훨씬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라는 것이 중간재를 외국에서 사와서 가공을 해서 최종재를 비싸게 파는 것이 외국에 파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의 주 구조인데요. 그렇게 봤을 땐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이미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외국에서 사올 때 가격 경쟁력이 망가져서 시작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율이 높은 것, 원달러 환율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그러니까 득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은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 우려가 계속해서 크다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한은의 결정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저번 달에도 나와서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는 이제 사실상 이번 텀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에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이 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드가 올 수 있겠다. 그럼 올라간다는 게 한국은행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률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환율이 잘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년에 아까 제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측치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훨씬 더 좋다. 내년에 펀더멘털이 훨씬 좋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정부가 많이 쓰겠다라는 거라고 하면 오히려 한국은행 측면에서 금리를 내려서 해야 될 경기 부양의 그 경기 부양의 요소 같은 거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금리가 동결되었다가 근데 보통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전환하는 기때는 6개월 이상 금리를 이렇게 딱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인상기로 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하반기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인상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엔화와 요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BOJ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는데 원화의 강세 요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원화의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실은 엔화가 지금 너무 가치가 낮은 게 일본의 입장에서도 사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일본 같은 나라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자의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국가입니다. 연금 소득자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런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은 이 연금 소득자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은행이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정책 기조는
데이터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무조건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갈 것은 아닌데 데이터를 봤을 때 임금도 오르고 임금이 올라서 소비도 좀 오르고 소비가 좀 올라서 물건이 잘 팔리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약간 오르는 이 선순환 구조가 조금 만들어지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엔화의 약세가 조금 덜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엔화랑 지금 묶여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구조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그 와중에 또 걱정을 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엔화 약세가 시정되는 건 좋은데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거 아니야라는 맞아요. 생각을 네.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작년 7월에 뭔가 기습적인 금리 인상과 향후에도 막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점진적으로 깜빡이를 잘 켜가면서 천천히 가겠다. 그때와는 좀 다른 환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부담이 작년 7월 같은 발작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쇼크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큰데 그만큼의 불안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흔히 통화의 가치에는 성장률도 반영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고 3분기 GDP 역시 예상 밖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국채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달러 가치를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내년도 달러 가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의 전망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네. 글로벌 기관들에서 나고 있는 달러 전망들의 평균치를 좀 구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한 100 근처 약간 하회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한마디로 달러가 점진적인 약세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내년 중에서도 언제냐면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 가면서 조금 더 달러의 약세가 확연해질 것 같다. 그러면 왜 2분기, 3분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년에 5월에까지 파월 의장이 있고요.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금리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네. 예, 파월 의장 다음 사람이 오면 물론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무시하면서 정책을 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물이 반이나 남았냐 아니면 절반밖에 안 남았냐를 해석하는 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의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친 트럼프 인사가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내년에 사실 연방 기금금리 (Federal Funds Rate) 기준으로 지금 상단 3.75인데 내년에 한 2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의 약세 기조가 내년에 한 2분기, 3분기 가면서 조금 지금보다는 더 확연해지지 않을까. 그것은 결국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구조적으로는 약간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기관들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년 말에 원달러 환율의 평균치를 구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약간 상향 조정은 됐습니다만 1,400 한 20원, 3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높아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견해가 또 궁금해집니다. 1,500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내년도에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보다는 낮은 네. 환율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내년 말이 됐을 때 지금 생각으로 한 1,450원 약간 아래쪽으로 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쳤을 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로 남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오히려 반대 방향인 파주로 갔다가 부산을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내년 말의 환율도 궁금하지만 내년 상반기의 환율은 그럼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약간 주의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시적으로 뭐 1,500원을 넘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500원이 고착화되는 상황보다는 뭐 일시적으로 1,500원을 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하향으로 내려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한 내년의 환율은 네. 지금보다 좀 낮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연준이 지금 단기 국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월장 이전까지만 해도 이 풍부한 유동성 속에 맞물릴리다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굉장히 잘 가지 않았습니까? 11월 들어서 12월
달까지 단기 자금 경색 이슈 속에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최근에 뭐 연준이 국채 매입을 하고 있다는 하지만 이전처럼 유동성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산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뭐 단순히 단기 국채 매입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는 부분, 혹은 셧다운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달에 겪었던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재무부도 그렇고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사실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자금 시장의 경색,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향후에 조금이라도 경제에 안 좋은 징후가 나타나려고 하면 분명히 굉장히 빠르게 개입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최근에 나왔던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가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오히려 네.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너무 없어지는 것이 문제다, 미국 기준으로. 왜냐하면 경기가 좀 다운되려고 하면 개입하고, 다운되려고 하면 개입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네. 오히려 뭐 경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돼야 될 기업들이 좀비 기업으로 살아남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정책의 개입 같은 것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서바이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다만 뭐 단기 시장 중에서도 저 사모펀드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 좀 걱정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혹시 사모펀드 시장에 부실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들은 좀 점검하시면서 미국에 투자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사실 금과 은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온스당 4,500달러를 넘겼다고 합니다. 금값에 대한 전망과 함께 어떤 투자 전략 유효할까요? 금이 사실은 우상향하는 것 같긴 같아요. 근데 금이 우상향하는 게 최근에 3단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근원적으로는 최근에 달러 자산에 대한 그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중앙은행 중에 일부가 금으로, 예전에는 이제 달러 자산, 뭐 미국 국채 같은 것을 자기들의 보유 자산으로 갖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일부를 금으로 바꾸는 것들이 결국 중앙은행 큰 손이 금값을 밀어올렸다. 그럼 3단계의 마지막은 뭐냐? 최근에 금값이 계속해서 밀어올려지다 보니까 투기 자본들이 여기 이제 붙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금 매입 계속될 것이고, 금이 예를 들어 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만나면서 금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기 자본이 붙으면서 최근 들어서 금값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다가 조정됐다, 올라가다 조정됐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금 시장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투자은행에 근무하시는 저희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그분이 나라면 금에 대한 비중은 자기 자산의 10% 이하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비트코인은 1% 이하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하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은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더라도 중간중간 조정 국면들이 굉장히 세게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알람이 아니었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은 있지만 지금 내년 시장을 전망해 봤을 때 미국 경제 역시 AI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내년에도 반도체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선 국내 증시 얘기할 때 저는 동조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와 굉장히 동조화되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증시 올라가면 아침에 이제 새벽에 딱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럼 미국 증시는 사실은 AI 투자가 2, 3년간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 투자는 계속되는 그런 장, 한마디로 조금 위험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장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증시도 내년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 AI 랠리를 좀 따라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기업들이 이 양극화된 지금 시장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근데 올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펀더멘탈은 좋습니다만 네. 그 정도의 펀더멘탈로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건 아닌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의 양극화 시장이라고 하는 거, 소수의 기업만 잘 나가는 이런 주식 시장이 내년에도 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편으로는 굉장한 걱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